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때는 아직 제 나이도 50이 채 안 됐는데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고 아이들만 남으니 정말 앞이 캄캄하더군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니 살아내는 것밖엔 답이 없었어요. 그 후로는 식당 주방에서 일하며 겨우겨우 버텼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설거지에 밑반찬 손질을 하고 때로는 김치 담그는 일까지 맡았지요. 사장님이 종종 그러셨어요. 어머니는 손맛이 참 좋아요. 이 김치 손님들이 다 맛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하면서도 고맙더군요. 누군가 제 손을, 제 노력을 알아준다는 게 그게 저한테는 큰 위로였거든요. 그 인연으로 동네 반찬 가게에도 가끔 불려갔습니다. 오늘은 나물 좀 해다 주세요. 저녁에 김치 더 담가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부탁이 오면 피곤해도 냄비 걸고 손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음날 주인이 웃으며 어머니 거는 손님들이 자꾸 더 찾는다니까요 라고 말하면 힘든 게 싹 풀리기도 했습니다. 먹고 살려고 한 일이었는데 이상하게 제 마음 한켠에는 자부심 같은 게 남더군요.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훌쩍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도시로 떠나 저마다 살림을 차렸고 저는 여전히 이 낡은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지요. 큰 돈은 못 모았지만 그래도 억지로 자식들한테 얹혀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제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날 서랍 정리를 하다가 참 오래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누런 봉투였는데 겉에 희미하게 토지 매입 계약서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순간 손이 멈추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계약서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강원도 묵호 쪽이라고 적힌 주소 그리고 매입 날짜가 30년 전으로 찍혀 있었지요. 소유자 이름 칸에는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있었구나. 내가 다 잊고 살았던 걸.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남편 목소리가 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당신 애들 크면 우리 바닷가 근처 내려가서 살자. 내가 땅 하나 사둘 테니까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야. 그 말을 그저 허황된 꿈처럼 흘려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제 손에 다시 나타나다니. 가슴이 쿵쿵 뛰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그냥 오래된 종이 조각일까 아니면 제 인생을 바꿔줄 열쇠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도 묘하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더군요. 가진 게 없다고 무시당하며 살아왔는데 이 종이 한 장이 마치 저한테 아직 당신에겐 뭔가 있다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뒤척이고 또 뒤척이다가 마음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괜히 기대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한편으론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제 삶이 다시 불씨를 얻은 것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아들 부부와 매일 연락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명절이나 기일이 아니더라도 두어 달에 한 번씩은 꼭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기도 하고 아들 쪽에서 초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아들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집에 오세요. 같이 밥 먹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괜히 설레더군요. 저는 평소처럼 김치며 나물 몇 가지를 챙겼습니다. 작은 반찬 하나라도 제 손맛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아들 집에 들어서니 식탁에는 찌개와 고기 반찬이 올라와 있었고 며느리는 주방에서 접시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져온 봉투를 내밀며 말했지요. 이거 내가 무쳐온 나물이야. 별건 아니고 그냥 조금 해서 가져왔어. 아들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며느리 표정은 그다지 달갑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또 이런 것까지 챙겨오셨네요. 저희가 다 준비했는데. 입으로는 감사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에는 귀찮음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셋이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얘기, 아이들 얘기 같은 가벼운 대화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자 공기가 묘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물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요즘은 배추가 너무 비싸더라. 김장철 되면 얼마나 힘들까 싶어. 제사 음식 장만도 예전 같지 않네.
그 말을 했을 뿐인데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선을 긋는 듯한 차가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말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어머니는 가진 것도 없으시잖아요. 괜히 이런 얘기까지 하시면 저희만 더 부담돼요. 순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콱 누르는 것 같았지요.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리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저를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 게 불편하다는 듯이 밥만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반찬들이 흐릿해지고 목구멍이 꽉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까진 게 없으면서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먹고 살려고 애써왔는데 주방에서 허리 휘도록 일해 반찬을 만들고 시장에서 새벽마다 몸을 부려 돈을 벌었는데 그런 제 삶을 통째로 부정하는 한마디 같았습니다. 억울하다, 화가 난다, 서럽다 온갖 감정이 몰려왔지만 그 순간에는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더 큰 모멸이 돌아올까봐 그게 두려워서 입술을 꾹 깨물고 있었지요. 밥상을 마저 치우던 며느리는 무심한 얼굴로 그릇을 부딪혔고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잘 먹었다. 나 먼저 가볼게. 그 말에 아들은 고개만 끄덕였고 며느리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싱크대에 그릇을 옮겼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와 계단을 내려오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내가 그렇게 하찮은 사람이었나.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파듯 아프게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발견했던 그 낡은 봉투를 꺼내 놓았습니다. 강원도 묵호 쪽 남편이 생전에 사두었던 땅 계약서.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자 그 종이가 더 이상 헛것 같지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 아니면 잊고 있던 게 아직 남아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그 종이를 책상 위에 올려둔 채로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한꺼번에 밀려오던 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빨래를 널다가도 며느리의 그 말이 자꾸만 귀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가진 것도 없으시잖아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쿡쿡 찔렀습니다. 저는 애써 모른 척 해보려 했습니다. 뭐 사실이잖아. 가진 게 없으니 늘 이렇게 사는 거지.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서랍 속 봉투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강원도 묵호 근처라고 적힌 그 낡은 계약서. 그게 정말 지금도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이미 헛것이 되어버린 걸까? 머릿속에서만 굴리다가는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주민센터에 들어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제 손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괜히 헛걸음 되는 건 아닐까? 이름조차 남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에게 종이를 내밀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주소 땅이 아직도 제 이름으로 남아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잠시 후 토지대장을 뽑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소유주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정임입니다. 직원이 대조해보고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토지대장에 박정임님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정말 제 이름이 거기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려 종이를 붙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직도 내 이름으로 남아 있었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는데 목이 콱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더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 길로 등기소에 들렀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시간이 어찌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창구에 앉아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유자란에 분명히 제 이름 박정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아닌 제 이름 하나만. 근저당도 압류도 걸려있지 않은 깨끗한 제 땅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제 손에 이런 게 남아있을 줄이야. 평생 가진 것 하나 없다고 늘 움츠러들며 살아왔는데 이 낡은 서류 한 장이 제 삶을 이렇게 뒤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등기소를 나서는데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서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가 달리는 평범한 풍경이었는데 이상하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세상이 제게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너도 가진 게 있다. 잊고 있던 게 아직 남아있다. 집에 돌아와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낡은 계약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3장의 종이가 제 눈앞에서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나하나 쓸어내리며 오래된 벽시계 소리를 들었습니다. 똑딱똑딱. 마치 멈춰있던 제 인생이 다시 조금씩 움직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를 곁에 두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아도 가슴이 두근거려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단 한 가지 가진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이제 더는 제 마음속에 그대로 박혀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그리고 오래된 계약서. 그냥 낡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데 제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있는 걸 보니 마음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이게 진짜 아직 값어치가 있는 걸까? 혼잣말이 자꾸만 새어나왔습니다.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네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중개사는 제가 내민 서류를 꼼꼼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무코 쪽 땅이시네요. 요즘 거기 땅값 많이 올랐어요. 저는 얼떨떨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팔면 얼마나 될까요? 계산기를 두드리던 중개사가 슬쩍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대략 이 정도는 받으실 겁니다. 면적도 괜찮고 요즘 분위기가 좋아서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계산기 위에 찍힌 숫자가 제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었습니다. 평생 가진 거 없다 무시만 당해온 제가 사실은 꽤 큰 돈이 될 수 있는 걸 붙잡고 있었다니. 심장이 쿵쾅거려 손끝까지 떨렸습니다. 중개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요즘 개발 얘기도 조금씩 나와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편입되면 보상도 꽤 되실 거예요. 아, 그렇군요. 짧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파도가 일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서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햇살은 환한데 제 눈앞은 자꾸만 흐려졌습니다. 가진 게 없다던 내가 이걸 갖고 있었다니. 믿기지 않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집에 들렀습니다. 식탁 위에 반찬이 놓이고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땅 있잖니. 그게 아직도 내 이름으로 남아있더라. 부동산에서 시세를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꽤 된다고 하더라. 아들이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에 땅이라고 다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그런 거 들춰내시면 나중에 저희가 신경 쓸 일만 늘어나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가진 걸 신경 쓸 일 정도로만 여긴다는 말. 그게 귀찮은 짐처럼 느껴진다는 말투. 그 순간 참담했지요. 그런데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 가진 것도 없으시면서 괜히 저희 앞에서 그런 말씀하시면 저희만 힘들어요. 팔아봤자 별거 아니고 결국 우리 손만 더 가게 될 텐데. 말끝마다 제 마음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겨우 용기 내서 꺼낸 이야기가 이들에겐 그저 부담스러운 잔소리였던 겁니다. 식탁 위에 앉아 있었지만 저는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릴 뿐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려 국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아들은 눈길을 피했고 며느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아, 내가 뭘 기대한 거지. 이 사람들에겐 아무 의미도 없구나. 가진 게 없다던 그 입으로 이제는 땅마저 짐처럼 여기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환한데 제 마음은 끝없이 가라앉았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건 나 혼자만의 거다. 누구한테 보여주거나 남겨줄 필요는 없어. 이건 내 세월의 흔적이고 내 손으로 끝까지 붙잡을 거야. 집에 들어와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위에 손을 얹으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눈물은 단순히 서러움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다짐이 스며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들었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거기 개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그냥 흘려들을 소문 같지가 않았습니다. 낡은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몇 번이고 펼쳐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진짜 값어치가 있는 걸까? 소문이 아니라면 언제쯤 뭔가 현실로 다가올까? 머릿속이 도무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음을 다잡고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창구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저기 이 주소 땅이 제 명의인데요. 요즘 개발 얘기가 있다던데 혹시 사실인가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지도와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 지역이 현재 도시재개발 구역 지정이 추진 중입니다. 아직 사업 시행 인가가 난 건 아니고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올해 하반기쯤에는 보상 관련 안내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소문이 아니었구나. 내 땅이, 내가 가진 게 이렇게 공식적인 절차 속에 들어가 있다니.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직원은 안내문을 꺼내며 덧붙였습니다. 추후에 보상 계획 공고가 나면 토지 조서와 물건 조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정평가는 2곳 이상에서 진행되니 걱정 마시고요. 혹시 이의가 있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받아 적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2곳. 글자를 적는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주민센터를 나와 시청 도시계획과에도 들렀습니다. 담당자는 서류철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구역 지정은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보상 협의는 빠르면 몇 달 늦어도 내년 초엔 시작될 겁니다. 그럼 저 같은 땅 주인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묻자 담당자가 차분히 답했습니다. 소유자분께는 개별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협의 요청이 오면 감정평가액을 확인하시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길 위에 차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제 세상만은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진짜로 오는구나.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믿기지 않기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류를 다시 펼쳐놓았습니다. 낡은 계약서와 주민센터에서 받아온 안내문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종이들이 제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다. 내 이름으로 증명해라. 저녁 무렵 아들과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잘 지내시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평소처럼 묻는 말이었는데 저는 왠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라도 개발 얘기를 들은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일상 얘기만 하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이건 내 마음속에만 담아둬야겠구나. 얘들이 알면 또 뭐라고 할지 뻔하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만약 보상금이 나온다면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다시 내 삶을 세울 수 있을까? 곧장 대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제는 가진 게 없다는 말을 2번 다시 듣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죠. 며칠 뒤 감정평가 일정이 잡힐 거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분명 제 이름이 들어있는 명단이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저는 낡은 수첩을 꺼내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재개발 편입 확정. 올해 하반기 보상 협의 예정.
그리고 그 아래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챙길 것.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 것. 펜 끝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그 글자가 제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 눈물은 예전처럼 서러운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조용한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 감정평가 일정이 잡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유자분 맞으시죠?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현장 확인이 있습니다. 그 짧은 안내에도 제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지요. 네, 제가 가겠습니다. 대답은 담담했지만 전화를 끊고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수첩 맨 앞장에도 크게 적어두었습니다. 감정평가 현장 확인. 금요일 오전 10시. 그 글자를 바라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기 힘들더군요. 약속된 날 가방에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를 챙겨 들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니 바닷바람이 스쳐 지나왔습니다. 순간 남편 목소리가 떠오르더군요. 여보, 언젠가 바닷가 근처에서 우리 노후를 보내자. 그 말이 그저 꿈같이만 들렸었는데 오늘은 제 발걸음을 붙잡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는 노란 조끼를 입은 평가사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줄자를 대고 사진을 찍고 경계선을 확인하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뭉클했어요. 한 담당자가 제게 다가와 신분증을 확인한 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펜을 잡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박, 정, 임. 한 글자씩 또박또박 쓰는데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지요. 이게 정말 내 땅이구나. 그 확신이 밀려오자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잡초 사이에 묻혀있던 낡은 경계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람이 스치는데 마치 남편이 곁에 서 있는 듯 했어요. 여보, 여기였구나. 당신이 사두었던 그 땅이.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사진을 찍는 셔터 소리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모든 기록이 남의 것이 아니라 제 이름과 함께 묶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현장을 마무리하며 담당자가 차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두 곳에서 감정평가가 따로 진행됩니다. 이후 협의에서 결과가 제시될 것이고 금액이 낮다고 생각되시면 이해 신청도 가능하십니다. 저는 수첩에 적어두었습니다. 두 곳 평가, 협의, 이해 신청 가능. 글씨는 삐뚤어졌지만 마음만은 또렷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아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오늘 뭐 하셨어요? 별일 없었다. 장 좀 보고 반찬을 했다. 네, 건강 조심하세요. 짧은 통화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깊은 결심이 들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말자. 이건 내 마음에만 두는 게 맞다. 집에 돌아와 서류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서명한 종이 위에 제 이름이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지적도의 경계선을 따라가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거구나.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자리네. 그날 밤 수첩에 짧게 적었습니다. 오늘 내 발로 내 땅을 확인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그 글자를 덮고 나니 마음이 단단히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평가 현장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기다림의 시간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청에서 보낸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보상액 산정 중. 개별 통지 예정. 짧은 한 줄이었지만 제 눈에는 빛처럼 보였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우체통을 하루에도 몇 번씩 열어보았습니다. 고지서나 광고 전단만 나와도 괜히 실망했지요.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나서 드디어 기다리던 봉투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보상액 산정 통지서. 손끝이 떨려 도무지 쉽게 뜯을 수가 없었어요. 조심스레 봉투를 열어보니 감정평가 결과와 함께 최종 협의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지요. 10억이 넘는다니 이게 정말 내 땅의 값어치구나. 그동안 가진 것 없다며 무시당했던 제 삶이 종이 위의 숫자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시청에서 협의 일정을 잡아주더군요. 소유자분,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협의실로 오세요. 신분증과 도장, 통장 사본 지참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안내를 받자마자 수첩에 크게 적었습니다. 수요일 10시.
협의. 그 글자를 보고 또 보고 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약속된 날 시청 협의실에 들어서니 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소유자분 박정임님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신분 확인을 하고 자리에 앉으니 두툼한 서류철이 제 앞에 놓였어요.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 금액이 최종 협의 보상액입니다. 감정평가 두 곳의 결과를 반영했고 이에 신청 기한은 오늘로부터 30일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10억이 넘는 거대한 숫자가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손끝이 시려워 펜을 놓칠 뻔했어요. 담당자가 협의서를 제 앞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동의하시면 여기 서명하시고 인감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후 보상금은 등록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절차상 3,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들으며 마음속에서 짧게 속삭였지요. 그래, 이제 정말 끝까지 왔구나. 붉은 도장을 꺼내 서류 위에 찍는 순간 손이 떨려 도장이 삐뚤게 눌릴 뻔했습니다. 그래도 꾹 눌러 찍고 나니 붉은 원이 선명하게 번졌습니다. 그 안에 제 이름이 박혀 있는 걸 보는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여보, 결국 여기까지 왔네. 속으로 중얼거리며 조용히 숨을 고르지요. 협의를 마치고 나오는 발걸음은 무겁기도 했지만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햇빛이 유난히 밝게 느껴졌고 복도 끝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제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며느리 귀에 들어가면 또 뭐라 할지 뻔했으니까요. 이건 내 마음속에만 두자. 이건 내 몫이니까. 그렇게 다짐하며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이틀, 열흘, 그리고 3주. 은행 문자에 괜히 가슴이 뛰고 우편함을 열 때마다 혹시나 싶어 두근거렸습니다. 그 기다림의 날들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한 달 남짓 지난 어느 아침 휴대전화 화면에 낯선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입금 알림. 박정임님 보상금 입금.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통장을 정리했어요. 창구 직원이 통장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손끝이 덜덜 떨려 쉽게 넘기지 못하다가 결국 10억이 넘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인생에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지요. 평생 가진 것 없다며 살아왔던 제가 제 이름으로 받은 돈이 눈앞에 놓여 있었어요. 은행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서류와 통장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은 내 손으로 내 삶을 위해 쓸 거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다짐했습니다. 보상 협의가 끝나고 통장 속에 10억이 넘는 돈이 찍힌 날부터 제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옳은 걸까? 밤마다 천장을 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에게 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 부모로서 남겨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쓴웃음으로 바뀌었지요. 평생 가진 것 없다며 무시하고 보상 이야기를 꺼내면 귀찮은 일거리라며 넘기던 자식들이 제 손에 쥔 돈을 진심으로 반가워할 리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반가워한다 해도 결국은 제 몫을 어떻게 자기들 손에 가져갈지만 따질 게 뻔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몫이야. 내 이름으로 받은 돈이니까 내 삶을 위해 써야 해.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은 뒤부터는 하루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시장에 나가도 길을 걸어도 제 눈길은 자꾸만 가게 간판이며 낡은 건물에 머물렀습니다. 저런 데서 반찬 가게라도 하면 어떨까? 혼자 밥 먹는 어르신들 와서 따뜻한 밥 한 끼 드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혼잣말을 하며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춘천을 택한 건 단순했습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아 자식들이 오가기도 수월했고 무엇보다 제가 오래전부터 좋아하던 호수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남편이 말했던 바닷가는 이제 제 손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제 새 출발에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의 고요함이 더 어울린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 여긴 내가 고른 내 자리다. 이제는 내가 선택해야 해.
그렇게 제 마음은 점점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며칠을 부동산을 돌다 마침내 마음을 끄는 매물을 만났습니다. 호수 근처의 작은 3층 상가주택. 1층은 가게로 쓰기 알맞았고 2층은 임대를 줄 수 있었으며 3층은 제가 직접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건물은 좀 낡았지만 구조가 알차고 위치도 좋습니다. 지금 주인이 연세가 많아 정리하는 거라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나온 거예요. 보상금으로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호수가 보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들어오는 자리였습니다. 그래, 이 정도면 내가 평생 바라던 새 출발로 충분하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계약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 도장을 손에 쥐자 협의서에 도장을 찍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두렵고 떨렸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내 집이다. 내 보금자리다. 꾹 눌러 도장을 찍자 붉은 원 안에 제 이름이 선명히 남았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가슴속은 벅차올라 눈물이 고였습니다. 계약금을 내고 드디어 열쇠를 건네받았습니다. 쇠열쇠가 제 손에 올려졌을 때 그 차갑고 묵직한 감촉이 제 인생을 새로 여는 문 같았지요. 문을 열고 3층에 올라 창문을 활짝 여니 호수 바람이 방 안가득 밀려 들어왔습니다. 눈을 감고 잠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다.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이제 새로운 곳에서 살 거다. 너희 걱정 말고.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엄마, 괜히 또 고생하시네. 그냥 편히 계시지 왜 또 힘든 길을 택하세요.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못마땅함이 묻어 있었고 며느리는 곧바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니. 저희가 옆에 있는데 뭘 굳이 나중에 또 힘들다 하시면 결국 저희가 신경 써야 할 거잖아요. 그 말의 순간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여전히 저를 짐으로 여기고 제 선택조차 불편해하는 눈치였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만 더해졌습니다. 그래, 이건 내 길이야. 너희와는 상관없다.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새 집 열쇠를 머리맡에 두고 누웠습니다. 열쇠는 차갑지만 묵직했고 마치 제 손에 새로운 삶의 무게를 쥐어주는 듯 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창문을 열고 들어오던 호수 바람이 다시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는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제 삶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라고 그렇게 제 가슴 속에 새겼습니다. 보상금을 받아든 뒤 저는 바로 춘천 상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이라 해봐야 몇 상자뿐이었지만 그 안에는 제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지요. 해진 앞치마, 오래 쓴 양은 냄비, 남편이 생전에 쓰던 국자 하나. 트럭에 실리며 덜컹거리는 그 물건들을 보는데 눈물이 괜히 핑 돌았습니다. 이제는 짐짝이 아니라 새 출발을 위한 동무구나. 스스로 그렇게 다독이며 3층 집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3층 방 한 구석에 이불을 펴고 누우니 창밖으로 호수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남편이 꿈꾸던 바닷가는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이 바람이 충분히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여보, 나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어. 그리고 곧 내가 주인 되는 가게도 열 거야.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동안은 1층을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낡은 바닥을 솔로 문지르고 벽에 하얀 페인트를 발라냈지요. 손이 까맣게 물들고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상쾌했습니다. 주방 한쪽엔 커다란 가마솥을 놓고 반찬통들을 차곡차곡 채워 넣었습니다. 보건소에 들러 위생교육도 받고 영업신고서에 제 이름을 적는 순간은 손끝이 떨릴 만큼 벅찼습니다. 간판을 달 때는 마지막까지 고민했지만 결국 효자식당이라 정했지요. 효자 같은 자식은 없어도 밥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리는 효자가 될 수 있다. 그 마음 하나로 글자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여는 첫날 새벽부터 가게 안은 분주했습니다. 된장찌개 냄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나물 무치는 손길이 분주했지요. 큰 솥에 밥을 짓는 동안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과연 손님이 올까? 내가 괜한 짓을 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엄습했지만 이미 끓고 있는 찌개 냄새가 스스로를 달래주었습니다. 점심 무렵 문이 덜컥 열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할아버지였는데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가만히 밥을 퍼서 놓고 반찬을 올리며 말했지요. 배불리 먹고 가셔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숟가락을 들어 한술 뜨셨는데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도 뭉클해져 목이 꽉 막혔습니다. 첫 손님이 밥그릇을 싹 비우고 나가실 때 저는 괜히 주방에 숨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손님은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둘째 날엔 2테이블, 사흘째에는 금세 자리가 꽉 찼습니다. 어제 먹어봤는데 국물이 참 좋더라고. 밥이 고슬고슬하니 집밥 같아. 입소문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주방에 서서 국자를 쉴 새 없이 저으면서도 손님들이 맛있게 웃으며 밥을 비우는 모습이 제 눈에 환히 들어왔습니다. 그게 힘이 되어 다리가 아파도 서 있을 수 있었지요. 일주일이 지나자 하루 100명 넘는 손님이 몰려왔습니다. 문 앞에 줄이 늘어서고 의자 모자람에 급히 접이 의자까지 꺼냈습니다. 땀방울이 앞치마를 적실 정도로 분주했지만 그 땀은 기쁨이 섞인 땀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저는 살아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사장님, 여기 반찬 좀 더요. 네, 잠시만요. 짧은 대답 속에도 제 목소리는 활기가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홀 구석에 혼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밥은 뜨고 계셨지만 표정이 어쩐지 쓸쓸했지요. 저는 말없이 반찬을 조금 더 담아드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 조금 더 드세요. 그러면 속이 든든해져요. 할머니는 젓가락을 멈추더니 제 얼굴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여긴 밥이 참 따뜻하네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울컥 무너져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 게 바로 이런 거였지.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나가며 이런 말을 종종 남겼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밥이 진짜 힘이 돼요. 그 말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제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평생 가진 것 없다며 무시만 당했지만 지금 저는 제 이름으로 가게를 열고 사람들을 맞이하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불을 끄고 간판 불빛을 올려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자리구나. 이제야 내가 제대로 내 삶의 주인이 된 거네. 식당을 연 지 2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동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춘천의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경로식당이 있다 들었습니다. 잠깐 촬영해도 될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숨길 게 뭐가 있어. 내 힘으로 세운 가게인데. 촬영날 카메라가 제 앞에 서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지요. 보상금으로 가게를 차렸습니다. 이 돈은 제 이름으로 제 손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여기선 내가 주인입니다. 방송은 몇 분 남짓이었지만 식당 풍경과 손님들 웃는 얼굴이 담겼습니다. 그 장면을 손님들이 휴대폰으로 찍어 올리면서 금세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억대 보상금 받아 경로식당 차린 할머니.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기사처럼 돌아다니니 멀리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며칠 뒤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낯익은 얼굴 2개가 보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였습니다. 둘은 들어오자마자 어색한 미소만 짓고 손님들 틈새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는 이미 만석이라 앉을 자리도 없었지요. 저는 그쪽을 보지 않고 앞치마를 고쳐 매며 국을 퍼주었습니다. 뜨끈할 때 드셔야 해요. 줄 서 계신 분들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무심히 아들 부부를 향해 말했습니다. 밥 먹으려면 줄 서야지. 여기선 다 똑같아. 순간 주위 손님들이 웃었고 아들 부부는 더 굳은 얼굴로 눈길만 주고받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돌아갔지만 저녁 문을 닫을 즈음 다시 찾아왔습니다. 식당 안엔 저 혼자 남아 뒷정리를 하고 있었지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우리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큰일을 하면서 가족인데 상해 한 번은 하셨어야죠. 목소리에는 당황과 섭섭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곧바로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방송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 저희가 체면이 뭐가 돼요? 손님들이 다 알 텐데 보상금 같은 큰 돈을 왜 숨기셨어요? 저는 손을 씻고 천천히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숨겼다고. 내가 분명 말했었다. 땅이 아직 내 이름으로 남아있다고. 그때 너희가 뭐라 했는지 기억 안 나? 별것도 아니라 대수롭지 않다 그러지 않았니?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땐 그냥 농담처럼 한 얘기였는데.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가진 거 없다며 무시하고 내가 꺼낸 말은 짐처럼 여기던 게 누구였니? 그만큼 무시당하며 살았으니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이름으로 살겠다. 더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식당 안을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만 주고받다가 말이 막힌 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다시 뒷정리를 이어가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여긴 다 줄 서서 밥 먹는 집이다. 특별한 사람은 없어. 나도 너희도. 그 말이 식당의 마지막 불빛처럼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간판 불을 끄고 올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주인이다. 내 인생은 내 손으로 지켜낼 거다. 방송이 나간 뒤로 식당은 더 분주해졌습니다. 동네뿐 아니라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지요. TV에서 보고 왔습니다. 밥이 참 정겹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국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배부르게 드시는 게 제일 큰 보람이에요. 그 무렵부터 아들과 며느리도 가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전처럼 무심하고 당당하던 태도는 줄었지만 그렇다고 다정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손님들이 빠져나간 오후 두 사람이 어색하게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괜히 물컵을 만지작거렸고 며느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된장찌개 2그릇 주세요. 저는 특별한 내색 없이 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처럼 편하게 먹어. 모자라면 더 달라 하고. 그 말에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밥만 먹고 갔습니다. 짧은 자리였지만 그 속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을 가진 것도 없으시잖아요 같은 말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색한 침묵이 남았지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그 정도면 됐다. 저 애들이 바뀌든 안 바뀌든 이제는 내 인생이 먼저니까. 며칠 뒤 며느리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계산을 하며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반찬이 참 맛있네요. 손님들 많으셔서 힘드실 텐데. 그 말투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예전처럼 가시 돋친 기운은 없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힘들어도 괜찮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짧은 대화였지만 그 순간 가슴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은 가끔 식당에 들렀습니다. 대화는 여전히 짧았지만 적어도 무시하는 눈빛은 줄어들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태도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이제 식당이 있고 매일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노인에게 반찬을 더 담아드리고 젓가락을 떨어뜨린 손님께 새 걸 챙겨드리는 순간마다 제 삶이 다시 세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저녁 영업을 마치고 불 꺼진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어둠 속에서 잔잔히 빛났습니다. 그 불빛을 보며 제 마음속에 천천히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지. 오랫동안 무시당하며 움츠러들던 날들은 지나갔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서는 거야. 말이 끝나자 가슴 한켠이 뻥 뚫린 듯 시원했습니다. 손에 남은 건 따뜻한 주걱의 온기와 낮 동안 가득 차 있던 웃음소리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을 닫으며 속으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주인이다.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자. 그 순간 길게 짓눌러왔던 무게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은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오늘도 마흔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의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